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협치와 인사 등 국내 현안 해결에 다시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여야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산적한 국내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야 회동을 추진한다고 정병원 전무수석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은 연휴 전이 되겠죠. 일단 대통령이 그 순방 일정 마치기 직전에 이제 그 전병원 정무수석이 추석 전에 그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아마 한 27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아직까지 부정적이어서 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하게 이 영수회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참석 여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 듭에서 불참했었죠. 아마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도 여야 간에는 이 안보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런 사정 문제, 사정정국 이런 문제 때문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인 대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의견차가 있는 것이 해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홍준표 대표로서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이게 1대1 양자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자, 흔히 말하는 다자 그 회담이기 때문에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실질적인 대화나 이 소통이 없이 그냥 그 이미지만으로 만나는 그런 건 난 덜러리 서기 싫다. 또 본인이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그 의석이 107석이나 되는데 나머지 정당 다 합해도 우리 당의 반 조금 넘는다 이런 생각도 또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당장 그걸 바뀔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보여주기식 회담에는 불참하겠다는 게 이제 홍준표 대표의 늘 생각이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제 여야 회동은 추진이 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처음 대표로 취임되고 난 직후에 1차 여야 영수 회담에서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낯불키고 싶지 않다. 한미 FTA에 대한 사과 없이는 청와대 가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번 제안이 있을 경우는 참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 안보가 긴급한 현안으로 됐을 때 이제 2차 회동을 제안했는데, 그때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당제 구조에서 이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회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속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구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1차 회동 때 불참하면서 약속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긴급한 그 현안에 대해서 포함한 안보 상황 걱정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어쨌든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불안한 이런 정세에 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홍준표 대표께서 뭐 들러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좀 청와대 회동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협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문 보고서가 마침내 채택되었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신임 대법원장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협치와 상생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평가합니다. 네, 협치와 상생 정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네, 김 대변인님, 여소야대의 한계를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 11일 날 김희수 헌법재판관 소장이 2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요. 그때 당시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고 정치권 전체적으로 좀 충격을 받은 사안이었고 청와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논평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제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김명수 대법관은 사실은 5대 그 소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결격이다라고 해서 반대 표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그런 이제 당론을 정했고 국민의당도 자유투표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내부에서 반대하겠다는 기류와 그다음에 찬성 기류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에서 이제 표결에서 160표를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희가 야당과의 관계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제 비판할 것은 비판하자라고 초기에 약속했던 것이 잘 안 지켜졌죠. 물론 뭐 저희가 제공했던 원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 설정을 맺을 건가가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처리 과정에서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는 일정 정도 이제 과학기술 벤처 장관 인선을 제외하고는 올해는 큰 인선과 관련된 일은 이제 뭐 거의 갈무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내년에 이제 대법관 임명이 또 이제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야당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제 정성을 다하는 것 하나하고 야당 스스로도 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요청들이 좀 이렇게 수용되는 태도로 이렇게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저희가 좀 더 다각적인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지금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사실 대법원장 인준 표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 역할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초록색 넥타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에 대한 이런 구애의 손길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떤 이 야3당 공조에는 분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민의당 입장이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끌어당기는 힘은 호남 민심. 그래서 민주당을 돕지 않으면 호남 배신하는 거다. 그게 사실 국민의당 의원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특히 지역구에 23명이 그 호남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이제 여권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렇게 자꾸 가면은 당신 야당 아니다. 야당이 아니고 그 민주당 이중대다. 네. 이게 또 저 국민의당한테는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표결이 조금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그 당으로서는 우리는 사안별로 뭐 찬성할 건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한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니까 당에 힘이 실리고 또 그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흐름의 결론이 결정나니까 힘을 보여주는 성과는 있는데 그 정체성이 또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당신들은 뭐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리고 야당이면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뭐 이런 데 대한 그 의구심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거는 당의 정당이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네. 야당인 건 야당이죠. 여당은 아니니까. 네. 야당인데도 민주당 이중대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칼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마시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를 존중해서 협치에 나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협치에 나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고요. 급할 때만 나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를 해온 겁니다. 사실은 원내대표단의 그런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당대표 간에도 만나서 의견 나누고 조율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받아들였다가 이제 또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되고 이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맞는데 그에 맞춰서 국민의당도 사실은 약속된 것들이 서로 이제 정당 간의 약속이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잘 안 지켜진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것을 탓할 건 아닌데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평상시에 잘 하자라는 취지는
적극 권고함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 국민의당도 같이 네, 예, 같이 잘하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급할 때만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역설적이지만은 여당이 급해야 국민의당이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늘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협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책이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금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여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사전에 좀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정책적인 격차를 줄여서 야당도 표를 던져줄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절충이 돼야 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협치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동안 제가 쭉 볼 때 늘 청와대나 특히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늘 야당을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하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저는 저렇게 해서 협조받기 어려울 텐데 저 협치하려고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상시에 협치 구도가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그렇지만은 특히 여당 지도부가 그런 식으로 야당을 그냥 공격하는 공세적인 태도로 전국을 운영하는 그 기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네.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야정 정책협의회 청와대에서도 제안하고 저희 여당에서도 제안해서 같이 좀 논의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인사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이 끼면 안 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조건이 계속 붙어서 잘 안 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대선 시기에 공통으로 공약을 했던 부분부터 같이 좀 협력해 내자라고 얘기를 해 왔던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꼭 그 자유한국당은 잘 안 돼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제 이 논의가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하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복지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정반대의 입장으로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같이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뭐 지금도 그 타령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수위 없이 그 정부를 인수해서 한 3개월간 인사 문제와 그다음에 국정 과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충분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장관 인선을 쭉 했으면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피로감이 덜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사 문제 갖고 이제 여야가 격돌하는 걸로 비춰지면서 이제 소위 말한 협치나 협력 문제가 잘 안 되는 걸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됐으니 정기국회에서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와 공약을 실천하는 것으로 좀 전환시켜서 여야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 사이에 있었던 고소고발 사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죠. 모두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2015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에서 이제 수석 원내부대표를 하면서 그 야당, 그 당시 민주당 야당하고 많은 대화 협의를 해봤는데 그때 제가 한 경험의 결론은 사안마다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래야지 연계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없는 것을 서로 연계시키는 것은 그건 별로 좋은 행동이 관행이 아니다. 그걸 무슨 정치라고 그 정치 행위라고 이제 포장하지만은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렇게 흔히 말하는 딜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가급적이면 대세 지장이 없는 작은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것도 입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국회 본래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큰 일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이나 또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을 찬성이냐 반대냐 그 자체가 아니고 다른 걸 갖다 끼워가지고 반대인데 요거 받아서 내가 찬성시켜준다. 또 찬성인데 요거 안 주니까 난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라에 이게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을 딜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소고발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입법이라든가 뭐 예산 이런 국회 본래 일보다도 각 당에 좀 아쉬운 부분,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주고받으니까 거래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없었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이 안 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두고 이분한테도 인준이 어려웠는데 여야가 서로 이런 정치적 거래를 해가지고 인준된 대법원장, 아슬아슬하게 인준된 대법원장 이런 불명예가 남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김명수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었던 보수 야당도 이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대여 투쟁 기조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졌다는 의미를 뒀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희수, 김명수 표결로 원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네, 단합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봤다고 하기는 했지만 보수 야당도 역시 의석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일사불란하게 그 표결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 전에 또 다른 일로 이제 장외 투쟁까지 처음으로 해본 그런 거는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본인들이 원했던 대로 반대 당론을 관철해가지고 부결을 못 시켰거든요. 가결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자기들 그 당론 쪽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력이나 역할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당하고 이제 제대로 대화하고 이제 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건 이제 정치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으로서의 선명성, 강성을 보여주는 거는 좋아도 그냥 우리는 우리 주장했지만 결론은 늘 우리하고 다른 쪽으로 난다. 이것도 저당은 밀어줘봐도 실제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 두고 계속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 또 다른 야당까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 이게 앞으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나 야나 의석수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통합이나 연대의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보수 야당 쪽의 통합의 목소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보수 진영은 다시 하나 될 수밖에 없죠. 하나 될 수밖에 그런데 없다. 이제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방선거 전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되면 바람직하지만은 무조건 통합해가지고는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지 않고 그러면 표가 안 모이기 때문에 지지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명분도 있어야 되고 모양도 바람직해야 되고 그리고 역할도 제대로 이제 나눠줘야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어떤 개혁적 쇄신의 명분을 행동으로 못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통합의 형식도 당대당으로 하지 않고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나머지는 누구는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지방선거 전에 이런 명분 좋고 국민들이 적어도 보수 지지층에서 박수받는 그런 통합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또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문제를 보완한다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수석 부장관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국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선 거고 그다음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정도면은 좀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경우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안 되지만 그 해당되는 주무장관이 꼭 그런 것까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격 사유로 해가지고 공격에 화살이 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공직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팽배하죠.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박성진 장관의 경우도 28번째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백지 신탁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보완이 되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좀 더 시급한 과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문제, 폭넓은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는 또 청와대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한 바 있으니까 이제 그것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가장 뜨거운 뉴스였죠. 네, 정진석 의원의 발언 파문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조혜진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예, 정진석 의원 말은 이제 그거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게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그리고, 시장의 예.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뭐 이렇게 구속시켜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뭐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이렇게 논의에 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검찰 수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또 정치권이 또 그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느니 뭐 처벌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보복 사정이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실 MB 정부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같은 당 소속이고 같은 보수 정당의 그 정부가 새로 들었었는데 그때 오히려 거기로부터 그런 이제 보복 사정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원 외교 문제라든가 4대강 문제를 이거 다 들쑤시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3번, 4번을 시키고 또 이제 검찰 수사까지 시켜가지고 다 털었는데 주변 사람들만 고통받고 실제로 저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대로 나온 게 없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이런 사건을 또 꺼내가지고 그 이명박이 죽였다. 이명박이 책임이다. 이명박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표적 사정이고 네. 보복 사정이고 기획 사정이지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 헌정 질서가 정권 바뀔 때마다 같은 당 안에서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당하고 양쪽이 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좌우가 있습니다. 바뀌어버리면 예. 여야가 바뀌어버리면 더 심하게 하고 이건 앞으로도 정권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5년 뒤에 바뀌든 10년 뒤에 또 바뀌게 돼 있는데 그때 가면 또 5년 뒤, 10년 뒤, 심지어 20, 30년 뒤까지 다 틀어가지고 상대 진영을 그런 식으로 멸절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비극이다. 네. 그런 건 안 됐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한겨레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결자 해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죠. 네, 이제 김현 대변인님은 이거 공식적으로 비판한 바 있으시니까 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때가 되면 그 들추어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그 다음에 황망히 보내드린 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휘어파는 그런 발언과 행동은 저는 좀 삼가해야 되는데 정진석 의원의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은 정말 허위사실이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했던 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면 된다라고 그 문제를 봅니다. 지적하려고 글을 올렸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양숙 여사님을 걸고 넘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명하는 유감 글이 그 글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유서로 남긴 그 글을 인용하면서 또 네, 지금 유감 예, 글이 옆에 그래픽으로 나오고 네, 있는데요. 예. 그 유감 글의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그 원망하지 마란 말은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정진석 의원이 이 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라는 건 저는 써서는 안 될 표현, 유서에 담긴 내용을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뭐 해명하기 위해서 인용한다. 저는 두 번 또 대통령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는 부관참치했다라는 표현으로 논평을 했는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국정원을 동원한 권력기관의 문제잖아요. 직권남용의 문제이고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고 피해 당사자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빗대서 얘기하는 정진석 의원의 태도는 옳지 않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법적 공방으로 갈 거라고 아니 공방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 소식 알아봤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